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계속 질문만,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저한테 계속 질문만 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주제를 제가 하는 게 적합한지도 사실 여전히 계속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어쨌든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녹색당에서 이제 정책위원장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 이런 걸 좀 최근에 하는 고민까지 다 섞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한국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열정이 분출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생각해 보시면 저희 2016년도에 진짜 추운데 진짜 거리에 이렇게 막 빼곡히 사람들이 채우고 발 동동 부르면서 핫팩 막 사가지고 붙이면서까지 끝까지 버티고 했던,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물론 뭐 박근혜 퇴진을 우리가 바라는 되게 열망이 있긴 했지만,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리에서 뭐 6차, 7차, 8차 이렇게 하면 막 매주 마치 주말마다 쉬어야 되는데 딱 자기 휴일을 반납하고 나가는 이 열정은 도대체 뭘까? 아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 되게 뭐 정치적인 냉담함 이런 거 얘기하기 전 어떤 면에서는 한국만큼 이렇게 역동적으로 자기 열정을 분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보면 한국은 아까 이제 앞서서도 신마연 선생님이 이제 뭐 출입국 관리법 이런 얘기하셨지만, 한국의 법 체계는 정말 되게 구린 상태입니다. 과거에 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만든 법 체계 그대로 있는 거 되게 많고,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특히 정치 관련된 법들을 거기다가 박정희가 만들었던 게 아직까지 그냥 쭉 보고 있는 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법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법을 만들고 하는 정당 체계가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중간에 뭐 빨간색, 파란색 막 지들 마음대로 바꾸지만, 어쨌든 한 축은 이렇게 쭉 보수적인 정당 체계가 사실은 쭉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고, 또 한 축은 어쨌든 이렇게 뭐 진보인이나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적 비교인 거죠. 어찌 보면 두 당이 한국은 쭉 그동안 해체 모여를 계속 선거 때마다 모였다 해쳤다 하면서 했던 거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보라색이 좀 등장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3당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양당에 비교하면 그 힘은 아주 약소한 상태죠. 실제로 뭐 이거는 2017년도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많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양당제가 좋냐 다당제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다 다당제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수가 다당제가 좋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아마 이런 분들은 한국은 이미 다당제 아닐까? 라고 얘기하실 텐데, 사실 한국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권력의 현상을 본다면 다당제라고 보기 되게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의 양당제대가 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약간 저는 약간 비극이 싹 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열정은 막 분출을 하는데 그 열정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굉장히 기득권을 보호하는 형태로만 짜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열정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일정 정도의 사이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꽉 뭐가 막혀 있는데 누가 한마디 하니까 되게 속이 뻥 뚫린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이낙연 씨 편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런 얘기는 괜찮죠? 네. 되게 안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개발주의자라서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정치인 한 명인데, 이낙연 스스로도 보면 어떤 얘기하면 사이다 발언이 다시 보면 책임감 없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의 정치인들이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이 그때그때 약간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말들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또 한국에서는 되게 막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럼 사실은 좀 실제 정치를 되게 이 구조를 막 좀 이렇게 법 제도를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은 되게 안 나고 되게 일시적으로 그냥 약간 속 시원해 이렇게 약간 정치가 회귀되는 것들, 또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이다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황과 제가 볼 때 되게 멀어지는 은유적인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게 되고, 제가 이 표현을 쓸까 말까 하다가, 원래 저는 지식인이란 존재가 기생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직접 생산하지 않으니까요. 물적 기반이 없는 존재들인데, 사실은 또 이런 사이다들이 넘쳐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지식인들도 지금 이런 것들에 올라타는 구조를 많이 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진행돼야 될 법 제도적인 개혁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그냥 언어만 되게 많이 활성화되는. 물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또 저희가
뭐 포퓰리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한국의 정치 현상은 포퓰리즘과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뭐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포퓰리스트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포퓰리즘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를 제가 생각할 때 포퓰리즘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자기 편을 되게 포용하는 거고 또 한편은 뭐냐 하면 적을 되게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포퓰리즘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연기생 경계 얘기하셨지만 경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바로 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뭉쳐져야지라고 하는 게 포퓰리스트들 하시는 분 한국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은유적인 것들을 많이 하지 실제로 우리의 적이 누구냐? 물론 과거에는 물론 뭐 북한이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저는 한국 어떻게 보면 되게 팬덤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가 다르냐 생각하면 특히 포퓰리즘 되게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적과 우리의 경계를 강화시키는 게 되게 포퓰리즘의 중요한 정치라면 한국은 팬덤 정치는 엄청나게 사랑이 넘치는 왜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면 감정이 별로 설명도 필요 없는 거죠. 너 왜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냥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설명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둘 다 굉장히 반정치적인 감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은 포퓰리즘과 팬덤은 사실 약간 서로 이 애정에 대한 방향이 다르게 설정된 게 아닌가.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 거기다 팬덤 정치로 그러니까 어쩌면 제도에 막혀 있는 열정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랑으로 분출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보시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와 이거 진짜 역동적인 한국에 가능한 홍준표의 청년 사랑이 갑자기 1000만 뷰로 막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면 이게 되게 보면 외국에서 보면 되게 야 이게 30대 정치인도 아니고 진짜 한국의 기득권의 노세한 정치를 대변하는 사람이 마치 청년을 대변하는 듯한 이 팬덤 현상은 주표형 이렇게 부르는 거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저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좀 어쨌든 저는 정치는 이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것들이 분출될 수 있는 뭔가 창구를 필요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에게만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을 표현해봐 라는 형태로 정치가 계속 쇠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2016년도에 그때 2016년도에 한국이 되게 뭐가 유행했냐면 스페인의 포데모스 얘기가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포데모스가 마드리드라고 바르셀로나라고 두 개의 스페인의 제일 큰 두 도시에 단체장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근데 포데모스 혼자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역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스페인도 보면 역사적인 경로를 보시면 스페인 내전이 있었고 그 뒤에 프랑코가 집권하면서 70년대까지 프랑코가 독재를 하고 뭐 한국과 비슷합니다. 되게 관변단체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했다가 일종의 이제 민주화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변해가는데 거기도 양당제입니다. 그 국민당이라고 한 당하고 사회노동당 두 개가 거의 그 프랑코 죽고 난 뒤에 30년 동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당 바꿔가면서 집권해 왔던 거고 사실 포데모스는 그 양당 구조를 깨려고 등장했던 그 수많은 정당 갔더니 스페인 정당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거기는 정당법도 그냥 그 지역에서도 만들 수 있고 중앙에서도 만들 수 있고 그냥 정당을 만들고자 하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중정당, 뭐 복수정당 금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나는 카탈루니아 주에 살면 카탈리아 무슨 정당에도 가입하고 포데모스 때도 가입하고 다 여러 개를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 지지하는 의제를 찾을 수 있는 정당의 선택지를 되게 넓혀놓은 겁니다. 한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야, 윤석열이야. 나머지는 사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사실 스페인은 그렇지 않은 어쨌든 법 제도 체계를 한국과 다르게 가지고 있으니까 경로가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마드리드시의 아호라 마드리드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그 당시 지방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마드리드의 수많은 정당과 사회운동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일종의 아우라 마드리드라고 하는 정당을 플랫폼 삼아서 이제 선거에서의 승리 같은 것들을 꾀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한국과 다르게 스페인의
그 선거제도는 비례정당, 그러니까 비례명부식이었기 때문에 또 다수당이 아니라 또 한국은 무조건 그 의석 많은 당이 무조건 1당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쪽에 절반 이상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연합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시장을 지명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라 마드리드가 1등이 아니라 2등이었는데 그 일종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 시장을 지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등이나 3등도 시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 보면 한국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열정과 내가 실현하고 싶은 어떤 의제가 있더라도 그 의제를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그거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 그나마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쨌든 스페인은 그런 지지가 직접적인 선호로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과는 다르게 나왔던 거죠. 사실 스페인 가서 되게 부러웠던 거는 뭐 본인들은 되게 뭐 우리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사하면서 되게 느낀 것들은 그런 어떤 열정들이 아까 그 연기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게 연대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우리는 꼭 이 의제만 실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냥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모였다 헤쳐지는 것들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체들끼리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약간 요즘 뭐 약간 품앗이처럼 돼 있다면 여기는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차이를 되게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2004년도에 저는 어찌 보면 한국은 2004년도에 있었던 성과를 지금도 사실은 못 채우고 있는 상태죠.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17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그때 이제 중에 일정 부분을 비례대표제를 풀어주면서 이제 13.1%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이쪽에 민주노동당이 국회로 딱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상태로 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전국에서 되게 보시면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에서 거의 전국적으로 10% 이상 되게 골고루 득표하는 그렇고요. 뭐 특이하게도 어쨌든 울산 같은 이제 중에 노동자 밀집 지구에서 18%까지 득표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울산, 경남, 인천 이런 쪽은 득표율이 높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쨌든 이쪽이 보면 조직들이 있는 뭐 노동운동 조직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2004년도에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났는데 민주노동당이 몇 프로까지 정당 지지율이 갔냐면 1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되게 답답해하는 양당제 구도에서 제3당이 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도를 만들었던 게 2004년도였던 거죠. 그 뒤는 어떻게 되냐 하면 쭉 떨어집니다. 보시면 특히 2006년도가 이제 지방선거, 총선이 우리 보면 지금 선거가 보면 이제 총선이 있고 2년 뒤에 지방선거 이런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2006년도까지 내려가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거의 이제 7.8%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때 처음 도입됐던 이제 그때가 이제 광역의회, 그러니까 도의회 이런 거 뽑을 때 비례대표도 이제 한 명씩 줬는데 그때 보면 비례대표 득표율이 8.13%입니다. 그럼 약간 이제 그런 거죠. 한때 약간 한국에도 약간 양당 구조의 결정점을 만들 것 같은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정치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근데 네.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서레쌤이 저렇게 연계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왜 이 지지율이 불과 2년 만에 이렇게까지 반토막 정도로 떨어졌을까? 왜 그럴까?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그런 걸까? 근데 사실 그때 뭐 민주노동당이 소위 말해서 담병호 의원대에서 사실 들어가서 뭐 부유세 얘기도 하고 사실 사회운동 단체들이 제기하고 싶었던 의제들을 국회 내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회 내에서 되게 열심히 싸웠는데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였던 거죠. 왜 그럴까? 물론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방선거가 그 지역의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가 정권 심판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결국 이제 그런 거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중간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선거 지지율이 이제 막 흔들리게 됐던 거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이게 되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중앙에서 시민단체들이랑 이렇게 묶여가지고 많이 했지만 아까 뭐 연기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뭐 공청회 그다음에 기자회견 이런 거 거의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내려가 보면 민주노동당 이런 진보 정당의 힘 이렇게 따져보면 되게 약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지방선거가 원래 이런 그 진보 정당의 터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율가 낮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냥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봐도 민주노동당은 거의 8% 정도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럼 이 민주노동당 누가 지지하길래 그럴까? 이걸 이제 그 당시 한겨레 신문이 이제 그러니까 중에 여러 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가지고 누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냐 이런 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연령대로는 30대, 그러니까 30대, 20대, 40대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순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학력을 보면 대졸 이상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보이고 뭐 그 직업군을 보면 어쨌든 그 중에 사무직이나 아니면 그 현장 노동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쪽이 가장 많은 지지를 가지고 있고 소득별로 보면은 300에서 399만 원 가장 많고 400만 원 이상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그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지지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30대 대졸의 어쨌든 노동자의 중상층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거죠. 그럼 사실 이제 지금 이때가 보면 2004년도 정도니까 지금에 보면 이제 한 17년 정도 전인데 그럼 지금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다 지지율 합쳐도 6%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고 어떻게 아까 보시면 거의 18%까지 올라갔었는데 도대체 이 18%까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들은 지금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을까? 그걸 따져보면 약간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그냥 지지율만 봐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이 구도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그리고 어쨌든 생각해 보시면 일종의 2004년도 총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무현 정부가 되고 난 뒤에 어쨌든 약간 그 노무현 탄핵 이후에 사실은 약간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에 그런 거죠. 지역구는 열린우리당 근데 어쨌든 일정 정도 다른 진보정당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쪽에 1인 1투표제의 가장 효과적인 처음 해보는 배분 방식이었다. 어쨌든 양당 중에 한 당을 찍어주지만 비례는 진보정당 같은 것들을 밀어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까 보시면 이제 30대 대졸에 그다음에 일정 정도 중상층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지지층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기 생각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자기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해주는 정당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양당 구조가 가지는 효과 속에서 결국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이 되게 낮으니까 결국은 그냥 다시 우리 양당제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한나라당 이런 애들이 너무 나쁜 애들이고 얘들 너무 싫으니까 쟤들한테 표주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다시 뭉치자는 형태로 저는 뭐 지지율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과정에서 결국 정치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쨌든 남아있는 이 진보정당들은 어찌 보면 이 정치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약간 효과가 없는 세력이 된 거고 또 한편에 어쨌든 다시 이제 민주노동당 왔다가 다시 이제 양당제를 회귀했던 사람들은 일정 정도 원래 정치는 그런 거야. 뭐 상당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 정치에서 결국은 그래서 누가 당선되는 거 아니면 결국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한 명밖에 안 되니까 당선 안 되면 끝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강화되었던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때 되게 고민이 됐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12월 정도 됐을 때까지 약간 이제 저희가 11월 달까지만 해도 박근혜 퇴진 되겠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12월 때부터는 뭐였냐면 퇴진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냐 퇴진을 시켰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지지를 확보하고 진짜 그 정치의 구조를 바꿔줄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그 역할을 일정 정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도 등장하면서부터 촛불 정부를 하겠다 그래서 뭐 국정개혁 100대 과제 뭐 이런 것들 막 했고 시민단체들도 사실은 그때 시민사회 연대인 이쪽에서 다 해가지고 이쪽에 뭐 국정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줬어요. 그래서 뭐 둘이가 보면 비교해보면 싱크율이 한 50% 정도 나오는 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안 했죠.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그 상당 부분의 개혁 과제들은. 근데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한국은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엄청나게 많이 몰아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하나도 그런 과정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 자기 지지가 있으면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아까 말씀 팬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싫더라도 그럼 다시 국회부로 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쪽에 인질 정치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어차피 우리 안 찍으면 절로 가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비슷하게 반복될 게 되게 뻔한데 그 뻔한 과정을 되밟을 거냐 약간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거죠. 사실은 저도 그때 제가 이제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정책위원장을 맡았을 때고 그때 제가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거 뭔 얘기 해야 되나 막 찾다가 제가 뭘 찾았냐면 이제 혹시 그때 무슨 얘기 했던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을 찾아봤는데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이게 박근혜만 쫓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권력의 주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럼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저 자리에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사실 그런 자리를 권력의 자리를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권력이 구성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양당으로 붙을 거냐 그때 항상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 범민주 연합을 꾸려가지고 뭐 저거 이렇게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같이 낄 테니까 한 자리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좀 진짜 자기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장에 우리가 구성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했었고 제가 그때 저희 동네 김희주 쌤 모셔가지고 강의를 하셔가지고 들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결국 이거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조금 이런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보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그쪽에 이제 녹색당이라고 한 정당은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인데 그때 저희가 구상했던 거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해보자. 그래서 근데 그냥 광역단체장 충북 도지사 이런 거는 한국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판을 확 켜가지고 가보자. 그리고 어쨌든 네. 불행히도 두 분 다 지금 탈당 상태신데요. 네. 어쨌든 서울에는 이 서울시장 후보를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그 전부터 약간 준비를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상징적으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울부터 제주까지 하니까 제주도도 한번 저희가 이제 도의사 선거를 한번 준비해 보자라고 했고 이게 이렇게 준비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사실은 정당 내에서 이 말하면은 보통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역단체장 선거는 기탁금만 5천만 원이거든요. 2명을 내려면 일단 기탁금만 1억이 있어요. 선거 비용 다 빼고 그냥 딱 등록하는 데만 1억이 드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녹색당의 정당은 이 원외 정당들은 정당법상 또 이렇게 국고보조금 지원 못 받습니다. 한국은 국회 의석이 있어야지만 국고보조금 지급받고 선거 때도 보면 특별보조금이 나옵니다. 선거를 치르는 비용들을 중에 국가가 보조해 주는데 원외 정당들은 1원도 못 받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선거를 자력으로만 치러야 되는. 근데 뭐 그 당비를 걷어봤자 그달 당직자들 월급 나가면 이제 거의 끝나는 상태에서 광역단체장 두 곳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약간 무모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 여기 선거를 나갈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어떤 역할, 두 가지 역할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와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무슨 얘기 할 거냐 이제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서울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 제주는 준비가 없던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일단 도지사로 선거를 나가보자 판을 짜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제주로 이제 거의 붙어서 1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거에서 돈은 어쨌든 간에 결국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지금 한국 정치에 되게 열정적이죠. 뭔가가 이슈화가 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에서 주로 했던 거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지사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후보는 뭘 말할 거냐 해서 사실 그때 선거 때 주로 뭐가 얘기가 되냐면 제2공항 반대가 현안이었기 때문에 제2공항 반대가 주였는데 사실 제가 제주도랑 같이 얘기했던 거 뭐냐면 제주 특별법을 건드려보자. 그리고 사실은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는 제주도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제자유도시가 그냥 비전인 거죠. 제주도민들의 의사와 제주도민들의 정보원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계속 갱신되는데 정작 도민들은 그거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여기 보시면 사람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이 있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주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뭐 금수산역 그 산장 무슨 뭐 테마파크 이런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외국 자본들이 일종의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일단 이제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전체 비전을 건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정치에 좀 있는 분들 되게 반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선거에 들고 나오면 필패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차피 당선 안 된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확한 메시지만 전달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국제자유종합도 계획을 폐기하는 걸 일단 걸고 근데 어쨌든 이 폐기 계획에 제2공항이 붙어 있으니까 제2공항 반대를 그러니까 대중적인 고언은 제2공항 반대, 실질적인 목표는 국제자유도시 계획 폐기. 그다음에 또 하나 그랬던 게 뭐냐면 JDC라고 하는 제주는 그 면세점 운영하는 공기업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 해 순수익이 5천억입니다. 이 5천억은 면세점에서 나는 게 아니라 JDC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땅이 있고요. 이 땅을 JDC가 매각하고 구매하는데 구매할 때는 이쪽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수용권이 있습니다. 팔 때는 되게 비싼 가격에 팝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JDC는 거의 공식적으로 투기를 허가받은 약간 공기업인 거죠. 되게 재밌는 건 저희 선거운동할 때 보통 제주도에서 보통 언론이 다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저희 제주도시가 네. 보통 언론이 따라 붙었는데 한 번 진짜 기자 한 1도 안 온 기자회견이 선거 유세가 뭐였냐면 JDC에 관한 거예요. 제주도의 모든 언론이 JDC로부터 광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때 그날은 막 JDC 앞에서 막 대놓고 까고 있는데 그날따라 진짜 기자를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든 하여튼 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가 제주도로부터 이제 일종의 그걸 다 뽑아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하고 사실은 이제 이 제주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문제 제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제주도라는 섬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공약으로 만드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민주노동당 역사가 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빼고 민주노동당에서도 이렇게 지역 공약이 전체화 총체화돼가지고 만들어져 본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 당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짜본 적이 없었던 게 사실 이때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 저희가 이쪽에 다 모아가지고 비전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근데 고민은 이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선거가 되고 뭐 당연히 당선은 둘 다 안 됐죠.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이쪽에 정치인이 부각될 수 있는 이쪽에 발언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창구는 잠깐 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열려 있는 이 장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운동적으로 이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주도의 상황은 어쨌든 좀 더 복잡하게 빨리 지나가서 바로 그 뒤에 선거 끝나고 어떻게 갔냐면 이제 이쪽에 도청 앞에 천막촌을 치는, 그래서 이쪽에 도청 앞 천막촌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제주도의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차리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전혀 어떤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의 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 되게 힘들었는데 약간 순간적으로 정치의 장을 만들어줬고, 또 그 정치의 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되게 이슈화된 것들이 이쪽에 지역사회 속에서 이제 이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쪽에
아까 제가 정치의 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장이 일단 떡하니 이제 도청 앞에다가 이제 아예 천막을 치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천막을 쳤을 때 사실 지역사회 여론은 반반으로 갈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원희룡이 다시 당선됐고 원희룡은 분명히 제2공항 추진했고 원희룡은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뭔가 이걸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데는 동일했지만 그게 천막촌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바뀌었고 아까 이제 그 영기쌤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아름답고 예쁜 방식으로도 싸울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천막치고 농성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되냐. 사람들 천막 치면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일종의 초기에는 반반이었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이제 부담스럽다 이게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실제로 보면 단위는 늘어났어요. 처음에 천막 쳤을 때보다 나중에 민주노총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다 해서 천막은 되게 늘어났고 단위는 되게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이것들에 대한 지지하는 것들은 약간 이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편집 프로그램을 못 찾겠지만 어쨌든 제주도에서 지역 시민사회 쪽에서는 천막촌에 대한 약간 이제 그런 거 천막촌을 돕고 다니더라. 왜냐면 여기는 돕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이제 너무 명확하잖아요. 제2공은 그래서 제2공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천막을 접을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다른 거에 붙어가지고 각자 자기가 요구하는데 되게 명확한 천막들이 채워진 거니까 결국 접으려면 여기도 명분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데 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치와 운동 사이에서 되게 약간 이제 모호한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체성은 되게 분명한 공간인데 문제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거냐가 어찌 보면 이제 운동적 과제로 부여가 된 건데 또 천막촌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고정적인 저는 장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계속 천막으로 와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도 천막을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 이게 올 때랑 갈 때랑 마음이 되게 편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 계속 저기서 동성하면서 밤을 새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는 어쨌든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지속성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되게 고민이었고 사실은 기존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그래서 대중정당이 될 거야 아니면 너희들은 그냥 사회운동하는 정당이 될래 이런 이제 요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중정당이 될 거냐 얘기는 뭐냐면 천막을 접으라는 얘기죠. 야 이건 이제 알았어 이제 할 만큼 했잖아 대충 했으니까 이제는 이건 접고 기존에 했던 일종의 정당이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 이거 붙들고 있으면 결국 너희들은 그냥 운동권 정당밖에 안 돼 이런 이제 요구 한편에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제2공항 문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의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분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어떤 거 뭐냐면 그러니까 그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조합들은 사실은 제2공항 건설 되게 지지했어요. 물론 주로 한국노총 사업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일정 정도에서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정치 세력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드러내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암암리에는 야 그거 필요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결국 우리는 제2공항 반대하는 정당으로 그냥 이렇게 이쪽에 운동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면 대중성은 말살될까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그래서 아까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결국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선거를 통해서 제도를 바꾸고 누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그 중요한 의제가 진짜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방식을 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해서 계속 우리는 그래서 너희들은 되게 소수의 고립된 진보적인 집단 아니면 다수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예쁘고 아름답게 뭔가 펼쳐나가는 집단 이렇게 양자택일처럼 강요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불편했던 건데 이거는 그 홍명교 쌤이 있었던 이제 그런 경계를 한국에서 좀 이렇게 넘어서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홍명교 쌤이 말한 거는 정의당이 너무 대중정당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또 한편에 어쨌든 지금처럼 사회운동이 되게 정체되고 약화되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진보정당이 더 강하게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더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일종의 대중정당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하는 이분법은 또 사실 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을
쓰신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동의하지만 사실 들었던 고민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간 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사회운동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고 그것이 어떻게 추정이었던가는 좀 알겠는데 그럼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은 약간 정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간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가면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사람 그 가면을 쓰기로 한 사람은 내가 이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대신에 그 가면을 쓴 사람들 일정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는 한국 정치가 너무 팬덤적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만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러니까 그냥 이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을 누군가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게 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또 되게 아마추어적인 정치를 하는구나. 왜 언제까지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주로 아마추어는 이제 사회운동 쪽으로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마추어로 정치하니 그럼 프로의 정치는 뭐냐? 라고 하면 그거는 일정 정도의 협상과 설득과 타협 같은 거 하는 건데 저는 그게 프로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정치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는 고유성이 잘 안 보이고 또 한편에 저는 뭐냐 하면 여기 제가 밑에 적은 건데 사실은 한국에서 어쨌든 이렇게 정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가 형성된 장은 있지만 어쨌든 그 장은 사람이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나 이게 그냥 양당 구조에서 등장했던 뭐 청년 비례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럼 좀 뭔가 좀 새로운 정치인이 어디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게 그냥 대중정당이냐 사회운동 정당이냐 이것만 가지고서는 저는 정치인에 대한 고민은 좀 비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약간 고민이 그런 거죠. 정치는 정당만 하는 건가? 뭐 공룡도 사실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은 다 선거를 해야지만 정치 조직으로 약간 생각하는. 근데 그러면 선거 안 하면서도 정치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지역에서 뭔가 권력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은 불가능한 걸까? 선거 참여 안 하면서 그럼 정치하는 것들은 다 일종의 무의미한 건가? 약간 이런 고민들. 그럼 사실 과거에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사회운동들이 일종의 정치적인 왜냐면 예전에는 혁명 이런 말들이 거의 권력을 우리가 쟁취하겠다라는 의미였으니까 일정 정도 운동이 권력화되는 것들 혹은 권력을 잡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일정 정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제도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 김대중 정부 지나면서부터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정치를 얘기하면 되게 터부시하는 야, 정치를 하려면 정당으로 와.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 그냥 지지하는 거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약간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운동하고 정치를 또 한편에서 되게 이렇게 괴리되는 형상들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 질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걸까? 그리고 뭐 한국처럼 되게 팬덤이 강한 현상에서 운동 그러니까 정치도 자유롭지 않은데 그럼 운동은 자유로울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요. 도대체 한국처럼 되게 폭발하는 열정이 있는 곳들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될까? 우리가 맨날 양당제가 보면 약간 악순환인 거죠. 제도를 바꿔야 돼. 어떻게? 그러면 권력을 잡아야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돼. 선거제도 어떻게 바꾸지? 국회가 바뀌어야지. 근데 국회는 어떻게 바꾸지? 그냥 양당제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시 보면 차별금지법 그렇게 청원했지만 지금 이제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보면 다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주요한 의제를 만들어도 양당에서 이걸 다루지 않겠다고 딱 선언해버리면 물론 운동적으로 압박은 가능하겠지만 그 운동적 압박은 사실은 제도 정치와는 약간 별개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이 괴리를 깨는 게 되게 중요한 한국 사회 과제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괴리를 못 깨고 있는 거까지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정치는 어떻게 운동이 되는가라고 했지만 한국의 정치는 이제는 보면 그런 거죠. 운동이 별로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운동은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운동의 의제를 책임지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그냥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되게 말랑말랑한 의제들을 다루는 게 정치인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거.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장 안전한 거가 돼버린 사회가 된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정치가 어떻게 운동이 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거를 깨야 되는데, 저는 뭐 한국에서 그걸 깨는 게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그 구조를 잘 못 깨웠던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두뇌 속에는 사실은 이렇게 A와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A로 시작되는 사람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이제 한나 아렌트인데요. 왜냐하면 한나 아렌트를 말랑말랑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한나 아렌트를 좀 이렇게 깝깝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약간 깝깝하게 보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는 되게 지순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고 일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속에서 권력이 창출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되게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렌트한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계속 제도 정치 속에서만 뭔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 아렌트는 제도 속에서 생성되는 권력은 일종의 권력이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틀인 거고 실제 이 틀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어쨌든 저는 되게 순진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 되게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뭐냐면 이쪽에 아까 제가 팬덤과 뭐 열정을 얘기 드렸지만 아렌트가 되게 재밌게 보는 건 저는 뭐냐면 그런 겁니다. 행위자와 그러니까 이 관찰자를 되게 구분해서 아렌트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하는 사람이 결국 가지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했을 때 아렌트는 이걸 철저하게 비주체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에서는 결국 뭐냐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행위자의 힘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전에 정치는 보면 거의 다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 보면 내가 진리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담보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장하면 그 자체가 되게 선이 되고 옳음이 되는데 아렌트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건 네 의견인 거고 네 의견이 결국은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네를 보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 눈에는 절대로 안 보이는 것들이 관찰자의 눈에는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렌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를 진리와 비진리의 세계로 보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구성되는가를 끊임없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아렌트가 생각하는 정치 의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저는 정치에서 운동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운동이 되느냐 이 단계를 가려면 그냥 어떤 선거에 어떻게 참여하고 뭐 그 선거를 통해서 어떤 판을 만들고 이런 게 저의 예전에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좀 그게 조금 더 뭐 포기한 건 아니고요. 조금 달라진 고민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정치는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드러낼 거냐에 되게 신경을 썼는데 저는 한편에서 요즘 생각은 어떻게 보여질 거냐에 좀 되게 많이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보여질 건가에 따라서 이것이 저는 그냥 운동이 사회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약간 결정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때 한국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새롭게 드러내는 것과 보여진 모두의 폐쇄적인데 사실 드러내는 것도 어렵고 한국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더라도 사실은 보여지는 것 자체도 되게 선택적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방식을 어떻게 많이 얘기했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되게 만나서 되게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부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1990년인가 제 기억이 나는데 이부영 씨가 그때 민자당이라고 하는 그쪽에 3당 합당에 대해서 야합해서 만들어진 정당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출신인데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그래 들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도 뭐 그런 몇 명의 인물들이 있었죠. 진보정당에서 일종의 거대 양당으로 넘어서 가면서 왜 가냐 했을 때 더 이상 당선 가능성 없는 것에 희망을 걸지 않고 이제 내가 실제로 당선이 되고 힘을 가지면 내가 생각하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저는 그걸 뭐 호랑이 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야,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정당에서 새 빠지게 고생해봤자 결국 하나도 안 된다. 그럼 결국 내가 보여질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되고,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양당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양당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의지를 주장하면서 내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정치인이 없는 거는 그 정치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구조가 그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면이 있는 거죠. 지금도 뭐 민주당 내에 이런저런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보면 아까 보시면 갑자기 사이다 등장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완전 보수적인데 야 차별금지법 도대체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도 당내 정치라고 하는 그 자탕 속에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를 대중정치인이라고 호명하는 순간 결국은 대중이 싫어할 만한 의제들은 안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호랑이 굴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 보여지는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들은 드러날 수 있는 것들만 계속 드러나게 만들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예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계속 보여지게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본격적인 정치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근데 이 정치 운동이 뭘까? 정당을 만들어야 되나? 새로운 정당? 아시겠지만 한국의 정당 만들기 되게 힘듭니다. 5개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5개 시도에 다 골고루 모아야지만 정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역 정당 이런 거는 예전에 불법인 거고요. 제가 사는 동네 옥천에서는 예전에 2006년도인가? 풀뿌리 옥천당 이런 걸 만들었어요. 선거에 나갔어요. 떨어졌어요. 선거 끝나고 선거한 뒤에 벌금을 맞았어요. 한 명 다 300만 원씩. 왜냐면 정당은 전국당만 있는데 옥천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벌금을 맞은 거죠. 근데 한국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국에서 지역 정당 논의가 이제 있었지만 한 번도 실현 안 된 거는 썼다고 벌금 맞는다. 이게 이제 되게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 때는 다 당연한 표현을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아까 보시면 그런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꼭 우리가 전면적인 정당명 무식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정당법을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은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그 각각의 조직들이 각각의 주장하는 선명한 이슈가 생기는 거죠. 지금 보면 서울에 보면 탈시설당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가무소를 다 없애는, 우리는 그냥 그 당, 우리는 그냥 농민들, 농민한 그 당.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의제를 되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정당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지를 통해 가지고 지지를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도 되게 형성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이게 다 지금은 옛날에 만들어서 하나도 안 바뀐 형태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저런 어쨌든 좀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라면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면 법이 금지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안 자유로운데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그러면 법이 허용한 상태에서의 뭔가 정치 활동, 정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만 해야 되나? 약간 이제 이 고민이 드는 거고, 또 한편에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정당에 설 때 해보니까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념과 정책을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정책을 좀 내달라 이러면 좋은 정책이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만들어 놨고, 사실은 그거를 할 사람이 없는 거다.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그것들을 자신의 되게 중요한 정치 의제로 삼을 사람이 좀 필요한데, 지금 보면 한국의 상황은 그런 정치인들이 등장이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보면 내가 꼭 선거에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치적인 활동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죠. 정치는 야 네가 할 건 아니야. 정치는 안 좋거든. 정치 되게 위험한 거야. 괜히 정치에 발들였다가 인생 망가진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주로 할 만한 사람들만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는 정치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그런 구도 속에서 저는 사실은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정치가 운동이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선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려면 저는 좀 이 문화를 깨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훌륭한 정치인의 탄생만 기대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건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이걸 준비한다는 생각. 보면 이렇게 입으면 팬들이 쓰는 거 팬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팬픽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팬들이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돌을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그 세계를 막 쓰는데 갖고 싶으면 이제, 이 팬픽이 갑자기 실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너를 소개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너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그런 거죠. 요즘 보면 아이돌의 팬클럽이 엄청나게 영향이 강한 이유는 그만큼 소비하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거 좀 안 좋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소비자가 되고자 하는 되게 의지가 강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되게 강력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생긴다면 조금 달라질까 뭐 이런 이제 약간 고민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정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문화가 깨지지 않으면 사실은 운동으로 바뀌기 되게 힘들 거다. 그리고 운동이 되더라도 결국은 그 운동 속에서 또 새로운 사람만 부각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는 고민은, 그러니까 좀 저희한테 정치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저는 지금도 약간 까방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하면 결국 국회 앞에 기자회견 해야 되고, 청와대 앞에 1인 시위 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공식적인 스케줄로 짜여져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내가 청와대 앞에 1인 시위 하기 위해서 옥천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2시간 10분 동안 서울역에 도착해서 다시 거기서 청와대 앞으로 가가지고 1인 시위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나? 그럼 사실 뭔가 정치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만 있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너무 관성적으로 거기만 정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아마 그건 제가 볼 때는 언론을 염두에 둔 거겠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요즘 언론사들도 지방에 지지 안 달리지 않습니까? 그냥 기자회견 했다면 사진이랑 보도자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 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악순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언론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언론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정치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거냐. 그리고 또 한편은 어쨌든 저는 이게 한국 정치는 되게 자꾸 세대화를 하고, 또 한편 또 세대 얘기 너무 지겨우니까 계급을 호명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갑자기 또 이제 수도권 너무 심해졌다고 하면서 갑자기 메가시티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역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분리된 의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자꾸 그런 거죠.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범주의 사람들을 호명하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서 하는데, 이게 횡단될 수 없는 건가? 가령 그런 거죠. 가령 여기 청주에 살고 있는 20대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도대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사실은 이 잘못된 제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텐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치의 현장은 어디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정치에 자기의 목소리를 발현해야 될까? 그 사람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결국 그러면 자신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서울로 가거나 국회 앞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 정치 현장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고민이 들고, 어쨌든 좀 우리는 지금은 보면 약간, 그러니까 정체성의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정치는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정체성을 다시 환원되지 않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의 정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데,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남만이 아니라 보여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러면 누가 나의 드러남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도 요즘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은 다 그냥 딱 단일한 것들로 되게 호명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내에서 잘 좀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아까 영기쌤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할까 아닐까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되게 강구한 단일한 연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체력은 한계가 있고, 사회적 관계도 오래 쌓이면 피로도가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 자꾸 이렇게 여기서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다가 관계를 풀었다가 하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땡겼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서로가 이렇게 연결성이 강해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연결성이 강해지는 것들은 무조건 다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묶으려고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단단함이 꼭 정치의 장에서 좋을까? 가령 저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장에서 절대 협상은 없어 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때로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 되게 중요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단일성을 되게 강조하다 보면 모든 협상은 다 부족한 거죠. 이게 약간 야합적 이유로 보일 수 있는. 근데 사실 저는 협상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주장이 때로는 저는 그러니까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서는 저는 협상은 되게, 그러니까 야합이 아니라 협상은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되게 협상이라는 과정을 순간 다 이제 잊어버리는. 근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대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는 이제 관계성에서 거리두기가 저는 사실은 정치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겠지만, 정치에서는 좀 그런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리두기 없이 그냥 계속 뭔가를 몰아붙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몰아붙이는 과정 속에서 계속 누군가는 소진되고 또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거리두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정치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영기쌤이 던진 주제는 너무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였고, 제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되게 제한적이라서 이 정도까지밖에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얘기는 좀 토론 시간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